야, 이 자식아,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니놈 목숨 땡전 한 푼도 없으니 꺼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때 그 시절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살고 계시는 장소와 감상평을 적어주시면 저희 철수와 영희가 여러분들을 위해 늘 기도할게요. 내보내! 당장 이놈을 대문 밖으로 끌어내란 말이야! 안채마루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곧이어 우락부락한 사내 2명이 빗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은 정미소에서 쌀가마니를 나르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거친 손에 들려 짐짝처럼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청년 바로 강호였습니다. 강호의 몸이 빗물이 고인 웅덩이에 처박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버지를 선산에 모시고 돌아온 그는 삼배로 지은 거친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진흙탕에 구르는 바람에 상복은 엉망이 되었고 굵은 제복에 띠는 풀어져 비참하게 흙탕물을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형님. 강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대문 안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대문 안, 비가 들이치지 않는 현관. 처마 밑에는 말끔한 검은색 양복을 입은 배다른 형, 필석이 서 있었습니다. 필석은 입에 문양담배 청자를 깊게 빨아들인 뒤 뿌연 연기를 빗속으로 내뱉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금장시계가 번쩍였고 발에는 흙 한 방울 묻지 않은 광낸 구두가 신겨져 있었습니다. 시끄럽다. 동네 사람들 다 깨우려고 작정했냐? 필석이 구두발로 대문 앞 계단을 탁탁 치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장례 끝났으니 이제 볼 일 없잖아. 첩의 자식인 내 놈한테 줄 밥은 우리 집에 없다. 형님, 어찌 이러십니까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하루도 안 지났습니다. 유언장도 확인 안 해보시고. 유언장! 필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변호사 영감 구호 삶아서 이미 다 정리했다. 정미소, 마포 땅, 그리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일본식 적산가옥까지 전부 장남인 내 명의로 돌려놨다 이 말이야. 넌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어. 호적에도 못 올린 놈이 무슨... 강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지만 서자라는 꼬리표는 1969년의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족쇄였습니다. 일꾼들 뭐해? 문 닫아. 재수없게 비 들어오잖아. 필석의 호통에 정미소 일꾼들이 강호를 위협적으로 밀치며 대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강호 도련님, 죄송해요. 우리야 뭐 힘이 있나. 시키는 대로 해야지. 얼른 가쇼. 일꾼 하나가 미안한 표정으로 작게 속삭이고는 쾅 하고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철컥. 쇠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호는 닫힌 대문을 두드리다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빗물은 하염없이 쏟아져 그의 눈물과 섞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부유한 정미소 집의 작은 사장님 소리를 듣던 그였습니다. 대학 공부까지 마쳤지만 서자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그늘에 숨어 살아야 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땡전 한 푼 없었습니다. 입고 있는 것은 찢어진 상복뿐. 갈 곳도 반겨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화려해지고 있었지만 그 화려함 속에 강호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바늘구멍만큼도 없어 보였습니다. 강호는 젖은 몸을 이끌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마포나루의 강변을 향해 비틀비틀 걸어갔습니다. 시간은 흘러 1970년 봄이 되었습니다. 잘 살아보세라는 새마을 노래가 라디오에서 아침마다 울려 퍼지던 시절이었습니다. 마포 골목 어귀, 자욱한 새벽 안개를 뚫고 리어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름칠을 하지 않아 쇳소리를 내는 낡은 리어카. 그 손잡이를 잡고 있는 사내는 더 이상 1년 전에 대학 나온 도련님 강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비군 훈련장에서나 볼 법한 낡은 개구리 복상이를 걸치고
허리에는 굵은 철사줄을 동여매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대나무로 짠 커다란 망태기를 맸고 한 손에는 끝이 날카롭게 휜 쇠갈고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영락없는 넝마주의의 모습이었습니다. 강호의 일터는 남들이 잠든 새벽의 쓰레기장과 시궁창이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갈고리로 쓰레기 더미를 파헤쳤습니다. 깨진 병, 찌그러진 양은 냄비, 폐지 뭉치. 남들이 버린 쓰레기가 그에게는 생명을 이어줄 돈이었습니다. 어이, 거기. 남의 집 대문 앞에 얼쩡거리지 말고 저리 가. 가게 셔터를 올리던 주인이 강호를 보고 소금을 뿌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재수없게 거짓대가 꼬이고 있어. 강호는 푹 눌러 쓴 벙거지 모자 아래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대로 거칠어져 손톱 밑엔 시커먼 기름때가 끼어 빠지지 않았고 얼굴은 뙤약볕에 그을려 수처럼 검게 변했습니다. 수치심은 사치였습니다. 당장 오늘 입에 풀칠할 국수 한 그릇 값이 더 급했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면 강호는 한강 다리 밑 무허가 판자촌으로 향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나온 깡통을 펴서 지붕을 얹고 가마니로 문을 해다른 1평짜리 움막. 비가 오면 천장에서 흙탕물이 뚝뚝 떨어지고 바람이 불면 촛불조차 켜기 힘든 그곳이 그의 집이었습니다. 습기 찬 바닥에 누워 강호는 다짐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형 필석의 집, 불 켜진 2층 양옥집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이대로 죽진 않는다. 반드시 살아서 쌀밥에 고깃국 먹으며 너희들 보란듯이 떵떵거릴 나를 만들 것이다. 그 판자촌 구석, 쓰레기 소각장 옆에는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노인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전쟁통에 미친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6.25 때 가족을 다 잃고 정신이 나갔다는 소문도 있었고 원래는 대단한 인텔리였는데 고문 후유증으로 바보가 되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노인은 사시사철 누더기 같은 소못 하나를 걸치고 엉겨붙은 백발을 휘날리며 하루 종일 강물만 바라봤습니다. 가까이 가면 썩은 내가 진동에 동네 꼬마들조차 코를 막고 도망가는 기피 대상 1호였습니다. 하지만 강호의 눈에는 그 노인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찬바람이 강바람을 타고 매섭게 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강호는 온종일 빈 병을 팔아모은 돈으로 시장통에서 국밥 한 그릇을 포장해 왔습니다. 허기가 져서 당장이라도 퍼먹고 싶었지만 움막으로 돌아오는 길에 노인이 쓰러져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얇은 겉옷 하나에 의지해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그릇을 노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르신 이거라도 좀 드세요. 뜨끈할 때 먹어야 몸이 풀려요. 노인이 개슴츠레한 눈을 떴습니다. 퀭한 눈이 강호와 국밥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강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빈 주머니를 탁탁 털어 보였습니다. 나쁜 놈 아닙니다. 저도 넝마주의 신세인데 누굴 해코지하겠습니까? 어서 드세요. 그제야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도 없이 국밥 그릇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국물이 턱으로 흐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시듯 삼켰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들어가자 노인의 굳었던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강호는 넝마주의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찐 고구마나 붕어빵 같은 먹거리를 노인에게 챙겨주었습니다. 비바람이 불어 노인의 움막이 날아가면 주워온 합판으로 뚝딱뚝딱 고쳐주었고 겨울에는 자신이 덮던 미군 담요를 반으로 잘라 나눠주었습니다. 주변 넝마주의들은 비웃었습니다. 야, 강호야, 내 코가 석자인데 미친 영감 수발 들어서 뭐하냐? 저 영감이 숨겨둔 금덩이라도 줄 것 같냐? 그들의 조롱에도 강호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바라는 게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잘 나갔으나 버림받은 자신의 처지가 투영되어서였을 수도 있고 그저 사람 냄새가 그리워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며칠째 기침을 심하게 하던 노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강호는 밤새 물수건으로 노인의 이마를 닦아주며 곁을 지켰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거친 숨을 몰아쉬던 노인이 갑자기 강호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앙상한 손이었지만 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평소에 흐리멍덩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서만 나타난다는 회광반조일까요? 그의 눈빛은 맑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청년 자네 이름이 강호라고 했지. 처음으로 노인이 제대로 된 말을 했습니다. 강호는 깜짝 놀라 귀를 갖다 댔습니다. 네, 어르신 정신이 좀 드세요? 노인은 힘겹게 고개를 저으며 품속 깊숙한 곳을 뒤적거렸습니다. 냄새나는 속옷 안쪽 런닝구 깃에 실로 꿰매어 두었던 작은 헝겊 주머니를 뜯어냈습니다. 이걸 자네가 갖게. 노인이 건넨 것은 꼬깃꼬깃 접혀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강 건너 영동에 있는 땅 문서일세. 비만 오면 물이 차서 농사도 못 짓는 사람들이 버려진 땅이라 부르는 곳이지. 강호는 의아했습니다. 거지 노인이 땅 문서라니. 내 6.25 전에 서울 시내에 땅 좀 가지고 있었는데 전쟁통에 다 잃고 이거 하나 남았어. 다들 쓸모없는 땅이라고 비웃었지. 하지만 노인은 숨이 차는지 쿨럭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평생 사람을 많이 겪어봤지만 자네처럼 계산 없이 베푸는 사람은 처음 봤네. 내 마지막 선물이니 받게나. 그리고 노인은 강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예언과도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명심하게 딱 3년만 묵혀둬. 지금은 똥밭이지만 나라에서 곧 강남쪽을 뒤집어 엎을 거야. 그때가 되면 이 종이 한 장이 자네 인생을 바꿔줄 걸세.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3년. 기다려. 3년. 그 말을 끝으로 노인의 손이 툭 떨어졌습니다. 얼굴에는 엷은 미소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식어가는 노인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날이 밝자 강호는 양지 바른 언덕에 노인을 묻어주고 나무 십자가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준 누런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당시에는 서울도 아닌 강 건너 허허벌판 배밭의 등기 권리증이었습니다. 강호는 그 문서를 장판 밑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당장 쌀 한 대 빠기 급했지만 노인의 마지막 눈빛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노인과 강호 사이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강호가 다리 및 움막에서 쥐들과 싸우며 노인의 유언을 지키고 있을 무렵 마포의 강성 정미소 사장 필석은 밤마다 종로와 성북동 일대의 고급 요정을 제 집 드나들듯 했습니다. 김마담, 여기 발렌타인 17년산 더 가져와. 오늘 술값은 내가 다 낸다. 자개장으로 장식된 화려한 요정룸. 필석의 주위에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기생들이 교태를 부리며 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3공화국의 경제개발 붐을 타고 유흥가가 불야성을 이루던 시절이었습니다. 필석은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마포의 땅 문서와 정미소 운영 자금을 그 밤의 쾌락과 맞바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 냄새를 맡은 곳에는 똥파리가 꼬이는 법.
필석의 곁에는 그의 재산을 노리는 거머리 같은 사기꾼들이 달라붙었습니다. 강 사장님, 요즘 누가 촌스럽게 쌀장사를 합니까? 시멘트가 돈입니다. 시멘트. 기름진 포마드 머리를 넘긴 사내가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제가 청와대 높은 분이랑 줄이 다 있는데 이번에 저기 구로공단 쪽에 큰 공장 허가가 나옵니다. 강 사장님 명의만 빌려주시면 앉아서 떼돈을 버는 겁니다. 청와대? 그래 맞아. 내 그릇이 좀 크긴 하지. 필석은 자신의 주제를 몰랐습니다. 그는 사업 타당성을 따질 지혜도 사람 보는 눈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장님, 회장님 소리에 취해 인감 도장을 마구 찍어댔습니다. 그것이 연대보증 서류인지 가짜 투자 계약서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정미소 기계가 하나둘씩 고물상에 팔려나가고 마포의 노른자위 땅 문서가 사채업자 명동 김할머니의 금고로 넘어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도박판에서 날린 돈을 메우기 위해 대대로 내려온 일본식 적산 가옥까지 저당 잡혔지만 필석은 한 방이면 복구된다는 헛된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숙취에 쩔어 비틀거리며 길을 걷던 필석은 리어카를 끌고 가던 강호를 마주쳤습니다. 번쩍이는 백구두를 신은 형과 검정 고무신을 신은 동생. 넝마주의 옷을 입고 검게 그을린 강호를 보며 필석은 혀를 찼습니다. 쯧쯧, 꼴 좋다. 아주 잘 어울려. 필석이 다가와 강호의 리어카 바퀴를 구둣발로 툭툭 찼습니다. 천한 것들은 천하게 살아야지. 내 눈에 띄지 마라. 재수 온 붙는다. 퇴. 필석이 뱉은 가래침이 강호의 낡은 고무신 위에 떨어졌습니다. 강호는 쇠갈고리를 쥔 손에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힘을 주어 참아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고 싶었지만 강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화려한 양복 속에 썩어 문드러진 빚더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강호는 묵묵히 형이 뱉은 침을 흙바닥에 문질러 닦고 다시 삐걱거리는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필석의 등 뒤로 들이운 파멸의 그림자는 이미 그의 목덜미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1972년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천지개벽이 시작되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연일 앵커의 흥분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정부는 서울의 인구 분산과 강북 과밀화 해소를 위해 제3한강교 이남 지역인 영동지구를 신시가지로 개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영동이라니? 그곳은 비만 오면 걷지도 못하는 진흙탕 배밭이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 깡촌이 아니던가. 당시 강북 사람들은 강남을 똥땅이라 부르며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가 뚫리고 한강의 다리들이 놓이자 거대한 불도저 군단이 강을 건너갔습니다. 산을 깎아 평지를 만들고 논밭을 메워 도로를 닦는 굉음이 밤낮으로 울렸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호가 3년 전 노인에게 받아 장판 밑에 숨겨두었던 그 낡은 권리증. 바로 그 배밭. 그곳이 영동 토지 구획정리 사업의 한복판 훗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가장 노른자위 땅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평당 200원, 300원 하던 땅값이 개발 발표가 나자마자 수만 원대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벼락부자가 탄생한다는 복부인들의 신화가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다리 밑 강호의 판자집. 판자촌 입구로 검은색 코티나 승용차와 포니, 차량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이닥쳤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말끔한 양복 차림의 건설사 간부들이 줄지어 내렸습니다. 그들은 악취나는 판자촌 골목을 거리낌 없이 걸어와 넝마주의 강호의 움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강호 선생님 되십니까? 우렁찬 목소리에 동네 똥개들이 지저댔습니다. 방금 고물상에 빈 병을 넘기고 온 강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저희는 땡땡건설 개발팀입니다. 선생님께서 소유하신 영동의 과수원 부지를 저희에게 매각해 주십시오.
정부 시책에 따라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간부 중 한 명이 영이 빽빽하게 적힌 수표와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당시 강남 땅을 가진 원주민들이 졸부가 되어 현금을 가만히로 받았다는 소문이 돌던 때였습니다. 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움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눅눅한 장판을 들추자 곰팡이 냄새가 나는 누런 종이 뭉치가 나왔습니다. 3년을 기다려라. 쥐구멍이 황금으로 메워질 것이다. 노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강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져 문서 위로 번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땅값이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자신을 믿어준 노인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짐승만도 못했던 밑바닥 생활과의 작별을 고하는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강호가 말죽거리 신화의 주인공이 되어 건설회사를 설립하고 승승장구하는 동안 형 필석은 예고된 몰락을 맞았습니다. 필석이 투자했던 구로공단 공장 사업은 애초에 실체도 없는 유령 사기극이었습니다. 사기꾼들은 투자금을 들고 홍콩으로 날랐고 필석에게 남은 건 텅 빈 쌀독과 산더미 같은 사채 빚뿐이었습니다. 내 돈, 내 땅 내놔. 이 도둑놈들아. 마포의 대가 댁 때문에는 법원 집달관들이 들이닥쳐 빨간 압류 딱지를 붙였습니다. 안 돼. 이건 우리 아버지 집이야. 필석이 집달관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그는 짐짝처럼 길바닥으로 내쳐졌습니다. 5년 전 그가 동생 강호를 내쳤던 바로 그 자리, 그 진흙탕 위로 말입니다. 믿었던 첩마저 돈이 떨어지자 능력 없는 놈이라며 침을 뱉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야반도주하다 빚쟁이들에게 붙잡혀 흠씬 두들겨 맞고 이 하나가 부러진 채 서울역 광장을 떠도는 신세가 된 필석. 그는 꼬질꼬질한 셔츠 바람으로 무료 급식소 줄에 서 있다가 신문 가판대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보게 됩니다. 화제의 인물 넝마주의에서 건설 재벌로. 강호 회장의 인생 역전. 신문 일면에는 안전모를 쓰고 강남 건설 현장을 지휘하는 강호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강호! 저놈이 왜? 필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이 벌레 취급했던 동생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강남의 땅 부자가 되었다니. 순간 필석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염치? 체면? 그런 건 배고픔 앞에 사치였습니다. 오직 형제라는 끈을 이용해 한몫 챙기려는 탐욕만이 남았습니다. 필석은 며칠을 걸어 한강 다리를 건넜습니다. 개발이 한창인 강남, 흙먼지 날리는 공사판 한가운데 우뚝 솟은 강호건설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비켜. 나 여기 회장 형이야. 내 동생이라고.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던 필석의 고함 소리에 현장 순실을 나오던 강호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3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고급 맞춤 양복에 번쩍이는 구두,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에는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서려 있었습니다. 필석은 경비원을 뿌리치고 강호의 발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동생아. 강호의 형이다. 필석이 형.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필석은 강호의 구두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 조금만 나눠주라. 내가 형인데 반은 줘야 하지 않겠냐? 아니, 반이반이라도. 나 좀 살려다오. 밥이라도 먹게 해줘. 강호는 묵묵히 자신의 구두에 매달린 필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5년 전 비 오던 날 밤, 너 같은 놈에게 줄 10원짜리 한 장 없다며 대문을 닫아 걸던 그 매정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강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건조하고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그랬지. 넝마주의는 쥐새끼라고. 내가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배운 게 하나 있어. 고물은 닦으면 보물이 되지만 썩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걸.
강호는 구두를 잡은 필석의 손을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야. 내보내세요. 강호가 뒤돌아섰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내가 형인데 핏줄을 모른 척해! 천벌 받을 놈! 필석이 악에 받쳐 소리쳤지만 강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는 필석의 비명소리가 공사장의 굉음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강호가 과거의 악연을 끊어내는 소리이자 자신의 인생에서 필석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소리였습니다. 쫓겨난 필석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그는 강남 개발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생존을 위해 쓰레기통을 뒤져야 했습니다. 동생이 3년 전 끌던 그 리어카를 이제는 필석이 끌게 된 것입니다. 화려하게 올라가는 강호의 빌딩 숲 그림자 아래서 필석은 고무를 주우며 연명하다가 1970년대 후반 어느 유난히 춥던 겨울 서울역 지하도에서 쓸쓸히 객사했다고 전해집니다. 자신이 걷어찼던 독이 가장 낮은 곳에 있었음을, 그리고 자신이 뱉은 독이 결국 자신을 죽이는 독배가 되었음을 그는 죽는 순간에야 깨달았을까요? 반면 강호는 평생을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졸부로 남지 않았습니다. 3년 전 국밥 한 그릇의 인연으로 기적을 선물해준 그 노인. 그 노인의 뜻을 기려 강호는 자신의 재산을 털어갈 곳 없는 야학 학생들을 후원하고 무이탁 노인들을 위한 양로원을 지었습니다. 1980년대 강남이 대한민국 부의 상징이 되었을 때도 강호의 집무실 한편에는 낡고 빛바랜 누런 배반 문서와 지게 작대기 하나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마포나루의 진흙탕에서 시작된 한 청년의 이야기가 강남 빌딩 숲 사이를 흐르는 바람을 타고 전설처럼 전해져 옵니다. 지금까지 시대를 관통한 이야기 강남 배밭의 전설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